내란 청산이랑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다른 일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뭘로 지금 세력을 만든 건데. 정답이 눈앞에 있는데. 야, 차별금지법. 정답을 왜 피해가나.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법이라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풋살을 좋아하고 최근 유행에 따라서 달리기도 시작한 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활동단체 페미당당 활동가이자 작가인 신미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이주 10년 차 된 이주민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 평론가이고요. 성소수자 현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생일도 있고 해서 항상 겨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작년 겨울은 되게 기억이 없더라고요. 겨울에 뭘 했지 생각해 보니까 광장에 나와서 시위만 했더라고요. 잠시 홍보를 하자면 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이라는 에세이집을 내게 됐는데 출판 계약을 하고 온 바로 그날 밤에 이 계엄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계획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계엄을 막고 또 탄핵을 이뤄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하던 분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하고 또 몇몇 기독교 활동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책을 만들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책을 만든 게 가장 보람된 일이었고 저의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1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불법자가 남기고 간 분열의 씨앗은 차별과 혐오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핥히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관련된 시민들의 문제의식도 예전보다 많이 더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여전히 이제 입법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광장에 모여서 평등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다, 기초다 분명히 외쳤는데 그 목소리가 정치권에선 잘 수용되지 않았고 극우 혐오 콘텐츠는 막 알고리즘을 타고 너무 쉽게 전파가 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만연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이주민 혐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장애 혐오가 결집을 하면서 이걸 막을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지하철을 내리면 바로 현수막이 보입니다. 중국인들은 돌아가라 뭐 이런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특히 지하철역에 내리면 바로 걸려 있어요. 그런 혐오 현수막들이 1년 사이에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지금 현중 집회는 원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이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서울 대림동이라든가 안산 원곡동 등 이주민 밀집 지역을 찾아가서 정말 무고한 시민들 또 그 살고 있는 이주민 당사자들을 겨냥해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언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게 혐중 시위라는 건 단순히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표출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시위의 장소도 굉장히 위험한데 광화문 광장 같은 데 나와서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 집단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또 물리적 충돌의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런 혐중 시위를 사실상 자극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일까지 있어서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인 대규모 집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차별과 혐오, 특히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저에게도 너무 익숙한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같은 기독교인인 저에게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나 함중 집회의 강력한 운동력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뼈아프고 또 우려스럽기도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라든지 이주민 혐오라든지 성소수자 혐오라든지 이런 어떤 태도, 편견이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차별 행위가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가 넓게 퍼지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순간들이 특정한 사건, 거리에서 있는 그런 위험한 차별 선동들로도 드러나지만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듯한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차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 그래서 그 차별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삶의 전 영역에서 생애 주기마다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단순한 불이익과 또 차별은 좀 구분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광장이라는 평등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작은 목소리들을 듣게 하는 것이라면 이런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나올 수 있게 이 광장이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페미니즘으로 굳는 단결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고작 차별과 혐오인가? 어떤 존재를 반대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나? 라고 생각하면 제 대답은 아니요 이거든요. 그런 교회 행태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교회를 뛰쳐나오시거나 괴로워하면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침묵하고 또 나오게 되는 이유도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또 정부 각 부처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이 목회 현장이 아니잖아요. 선교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시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에는 극우의 득세와 또 극우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배회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핥히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한국 시민들과 이주민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고 연대하며 그 혐오를 이기는 역사를 한 페이지씩 남겨가는 게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광장에 모여서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저희가 함께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은 지금 분리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일 것이고요. 누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 돼서 계속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구조를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는 이 요구를 멈춘 적이 없고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정치권에 알리는 일인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 소수자들, 그리고 여성들을 더 먼저 설득을 하고 싶어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 여성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지도 않은 불안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더 크게 들릴 테지만
그래도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 오해라는 점을 알 수 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 단톡방에 차별금지법 관련한 우려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테 엉켜서 유통되는 것에 좀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내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냈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차별을 금지하자, 또 혐오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광장의 아주 중요한 목소리였는데, 아쉽게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까지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혐오의 타깃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중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혐오의 주류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 혐오의 싹수와 뿌리를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주민의 평등은 곧 한국 사회 전체의 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혐오의 재생산을 끊어내는 게 이 시점에서는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종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혐오들이 모여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모두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들이 계속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보수적인 세력에서는 또 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불법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가? 하고 조금씩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보수적인 세력들을 설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생긴다. 적어도 차별이 무엇인가, 혐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뭐 성적 지향이라던가 성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뭐 출신 학교, 뭐 출신지를 좀 어떠한 이유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작은 용기 또 작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풍경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또 차별은 나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호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단 말이죠. 일단 보이지 않는 이 이주민들의 몫이 드러나겠고요.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했을 때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에 법이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내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에 관련된 어떤 기본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각 학교나 기업 같은 곳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내규를 제정한다거나 또 어떤 차별 진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변화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이 되는 어떤 고용 영역이나 교육 영역에서 너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도 국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차별을 금지하고 또 차별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별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목사님 잡혀가지 않고요. 가정과 국가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나올 수 있게 이주민의 평등은 곧 한국 사회 전체의 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극우 세력의 혐오를 그대로 두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입니다. 동조. 이제는 더 이상 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